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K무브에서 미국의 IT 커리어 패스와 인터뷰에 관련된 팁을 드리고자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제 이름은 사이먼 초라고 하고요. 나우컴에서 데브옵스 팀 디렉터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트라와 이제 유기적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저희는 시퀄 엔젤스라는 커뮤니티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세션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오픈챗을 하나 오픈했어요. 미국 취업이나 K무브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오픈챗을 보실 수가 있고요. 거기 오픈챗 지금 여기 있는 QR코드나 아래에 있는 URL을 들어오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커리어 패스에 관련된 내용과 미국 취업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씩은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오픈챗은 지금 커뮤니티 차원에서 운영되는 거다 보니까 지금 저희는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얼마든지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업무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어베일러블 하지 않습니다. 업무 시간 이외에는 저희가 웬만하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저는 2008년도경에 저는 한국에 있는 가산 디지털 단지라는 곳에서 IT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었고 2008년도경에 H1 비자를 받아서 실리콘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지금은 이전에 이제 비자라는 곳, 그 다음에 넥슨이라는 곳에서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 일을 했었고요. 시퀄 엔젤스 커뮤니티 리더로 일을 하고 있고, 시퀄 패스에서도 여러 가지 발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왔다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제가 시퀄 패스에서 발표할 기회도 얻어서 전체적인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고요. 시퀄 세럴데이에서도 스피커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저는 대부분의 IT 쪽에서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IT와 관련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제가 여지껏 느꼈던 것들 그리고 어떤 일들을 준비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T 쪽에는 굉장히 많은 직업군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디벨로퍼, 어널리스트, DBA, 시스템 어드민도 있고요. 디벨로퍼도 있고 데브옵스라는 기술직도 있는데 지금 아마 대학생이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마 잘 못 들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머신러닝이라고 요즘에 최근에 굉장히 뜨고 있는 이런 쪽의 직업군도 많이 있죠. 이 밖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최근에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시스템 어드민 쪽으로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잘 이야기를 듣고 오면은 데브옵스에 가까운 일을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직업군에 대해서 조금 더 충분한 리서치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에 사실 시스템 어드민 쪽은 과거의 시스템 어드민이라기보다는 코드를 이용해서 서버를 만들고 코드를 이용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하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시스템 어드민과 데브옵스 팀이라는 팀의 일에 장벽이 허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은 좀 리서치를 좀 더 해보시고 나서 어떤 잡으로 가시면 좋을지를 조금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이번 프레젠테이션은 스킵을 하고요. 저희 취업 진로 오픈챗으로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를 고르는 데 있어서 한 3가지 정도를 고민해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실제적으로 IT 쪽에서 일을 많이 해보니까 작은 회사에서 정말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작은 회사에서 정말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 한 7년, 10년 동안 그 작은 회사에서 계속해서 일을 해오면 사실상 배울 수 있는 폭은 다양해지고 넓어질 수 있지만 뎁스를 깊게 배우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특정 사이즈 이상이 되는 회사가 되어야만 여러 가지 경험을 하더라도 조금 더 퀄리티 있는 일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는 회사 사이트를 오픈했는데 동부에서만 운영해야 하면 되는 되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고 사이트를 오픈했을 때 동부와 서부에서 동시에 운영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또는 이제 특정 케이스는 남미를 포함한 곳에서 사이트를 운영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따라서
배울 수 있는 그 인프라스트럭처의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때문에 어느 정도 특정 사이즈가 이상이 되어야만 조금 더 딥한 논리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런 회사를 찾는데 약 7년 정도가 걸렸어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큰 회사고 엄청나게 많은 레베뉴를 만들고 있는 회사라 해도 테크니컬한 리더가 꼭 필요합니다. 그걸 이제 테크니컬 멘토라고 할 수 있는데요. 테크니컬 멘토가 없이 만약에 작은 회사에 있던 큰 회사에 있던 테크니컬 멘토가 없이 계속 그 팀에 소속이 돼 있다고 하시면 지금 만드신 플랫폼이 최선의 방법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일반적이고 내지는 일반적인 것조차도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회사에서 테크니컬 멘토가 어느 정도 지탱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회사여야만 그 플랫폼을 정확하게 그리고 좀 더 완벽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험을 가져간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니컬한 멘토를 꼭 찾고 그 테크니컬 멘토가 있는 회사에서 일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저의 경우는 그런 회사를 찾는데 약 5년 정도가 걸렸어요. 마지막으로 사실 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패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패션이 없이 기술적인 디벨롭이나 기술적인 감각을 키워가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패션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또는 혼자도 테스트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향들을 거쳐가야만 마지막 커리어 패스를 완성된다고 본인의 커리어 패스가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 당신이 공부를 못하는 이유라고 해서 지금 여기 가려져서 잘 안 보이는데 공신 강성태라는 분을 찾아보시고 이 내용을 보시면 저도 극히 공감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한 번쯤 아마 이미 워낙 유명한 영상이다 보니까 한 번쯤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요 세 가지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어떤 특정 사이즈가 이상이 되는 곳에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테크니컬한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본인의 패션을 꼭 갖고 계속 유지하셔야 된다는 거, 요 한 세 가지 정도를 잘 이제 생각에 담아 두시고 커리어 패스를 만들어 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계신 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비자라는 제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비자를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 비자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학생분들이 많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F1에서 이제 OPT를 받아서 비자를 받는 경우들이 있고 H1 비자라고 해서 매년 4월 1일 날 어플리케이션을 낼 수 있는 포트가 열리고요. 그 다음에 10월 1일부터 일할 수 있는 비자가 있습니다. 이게 H1 비자고요. 그 다음에 L1이라고 해서 한국에 있는 회사와 미국에 있는 회사가 이제 브랜치 오피스로 연결이 돼 있다고 하면 L1이라는 비자를 통해서 브랜치 오피스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는 요거를 주재원 비자라고 하죠. 또 그게 이제 주재원 비자가 되겠고요. J1이라는 인턴 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 비자를 받아서 다른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비자들이 있고, 그다음에 E2라는 인베스터 비자가 있는데, E2라는 인베스터 비자는 헤드쿼터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브랜치 오피스가 미국의 이제 브랜치 오피스가 이제 만들어진 경우에 해외에서 미국으로 인베스터 비자로 보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인베스터 비자는 대략적으로 한 50만 불 이상 투자를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인베스터 비자로 알려져 있는데, 인베스터를 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 한 명만 운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인베스터가 사실 다른 사람들을 매니저급 되는 다른 사람들을 같이 하이어를 해서 인베스터 비자를 같이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베스터 비자도 가능한 비자고요. 일반 분들도 가능한 비자고요. 그다음에 NIW라는 PhD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있습니다. H1B에 대한 거 제가 H1 비자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다음 페이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1 비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4년제 대학에서 IT나 엔지니어링 관련된 코스를 갖고 계신 분이면
3년씩 최대 6년까지 비자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또 여기 영주권이나 다른 이야기들 들어가면 조금 더 얘기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는 3년씩 최대 6년 연장이 가능하고 어플리케이션 타임라인이 보통은 여기 보시면 4월 달에 어플리케이션을 억셉을 해서 10월 달부터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중간에는 로터리 과정을 거치게 되고 해서 이제 로터리에서 선택이 되면 그 사람들만 이제 실제 비자가 발급되는 케이스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1월부터 4월 사이에는 보통 이제 회사를 찾고 그 다음에 서브밋을 하고 로여와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트럼프 때문에 H1 비자가 굉장히 힘들어졌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려볼게요. H1 비자의 여지껏 캡을 보시면은 H1 비자가 보통 8만 내지는 6만 정도의 캡 카운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몇 명의 사람들이 어플라이를 하던 관계없이 미국에서는 정해놓은 캡 어마운트만 비자를 실제로 발급을 합니다. 2000년도부터 보시면은 2000년도부터 대략 한 2008년 전까지는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이 캡이 사실 더 높았거든요, 비자보다. 그러나 이제 2008년, 2009년도에는 이 캡이 더 많아지는 상황들이 벌어졌죠. 그러니까 캡이 아니고 이제 어플라이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상황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로터리를 거치게 되면 실제 당첨률이 뭐 1대 3이다, 1대 4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거의 한 2배 정도까지밖에 안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마스터 나갈 사람 빼고 받게 되면 한 1대 3에서 뭐 1대 4 그 미만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2008년도에 미국을 왔거든요. 2009년도, 2010년도에는 여기는 캡이 다 찬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 이 캡이 다 차지 않았습니다. 차지 않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2010년도에 보통 4월 달에 어플라이 하고 4월 15일경에 H1 비자를 받는 사람들이 마감이 됩니다. 캡이 다 차게 되면. 그러나 2010년도에는 4월 15일 날 마감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어플라이를 하신 분들이 6만 5천 개가 되지 않았어요. 한 4만 개, 3만 개밖에 안 됐고 캡이 마감이 언제쯤 됐냐면 11월쯤 됐습니다. 그럼 11월쯤 됐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비자를 어플라이를 해서 10월 달이 돼야만 비자를 어플라이해서 10월 달이 돼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발생을 하는데 10월 달에 어플라이를 해서 비자가 발급이 되면 11월 그 비자가 발급되는 순간 바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죠. 때문에 그러면 도대체 왜 지금 2010년부터 약 한 2013년도까지는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는가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때는 미국에 2차 금융위기가 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올려오는 사람들이 적었죠. 2019년, 2020년, 2021년은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때는 미국의 호황기였죠. 미국의 금융위기가 어느 정도 벗어나고 나서 호황이 왔을 때는 H1 비자가 또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이 이후에는 사실 어떤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지 모릅니다. 트럼프가 다시 재선이 될 수도 있고 재선이 안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H1 비자를 오픈할 수도 있고 더 오픈을 안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캡이 늘어나고 줄고에 관계없이 미국이 힘든 나라고 어려운 나라면 미국에 올려오는 사람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때문에 신청자가 줄어들 수 있겠죠. 또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제가 보기에는 2020년도에는 그래도 2019년보다 훨씬 나은 H1B의 포텐셜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때문에 뭐 지금 많이 실망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H1 비자도 한번 내년 옵션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비자가 준비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준비하셔야 되는 게 그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서류를 준비하실 때 가장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게 저는 설티피케이트인 것 같습니다. 뭐 대학생분들이건 현재 경력직을 갖고 계신 분들이건 다 관계없이 설티피케이트 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 분들이 영어가 얼만큼 유창하시고 훌륭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는
일단 여기 계신 원어민보다 영어가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IT는 영어로 평가하는 인터뷰의 코스를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영어가 어느 정도 필수적이 돼야 되긴 하죠. 또한 대부분의 경우는 비자를 뭔가 스폰을 해줘야 된다거나 하는 부가적인 조건이 존재를 하고요. 때문에 이력서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만 한 번이라도 더 인터뷰를 볼 수 있는 과정들이 생기는데, 이 설티피케이트 없이 이력서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기회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설티피케이트를 준비를 해 주시기를 사실 당부드리고요. 지금 이 케이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설티피케이트 폼이고요.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는 요즘 많이 핫한 AWS 관련된 설티피케이트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또 솔루션 아키텍트라든지 여기도 데브옵스 엔지니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설티피케이트 카테고리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GCP, 구글 클라우드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설티피케이트 코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구글 클라우드나 이런 쪽에서 찾아보시면은 따질 수 있는 설티피케이트들이 많이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요즘에 가장 핫한 다커나 쿠버네티스 쪽 관련된 설티피케이트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사실 다커는 그 다음의 단계에서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컨테이너 모듈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커가 앞으로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쿠버네티스 설티피케이트는 당분간은 굉장히 핫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때문에 이런 것 설티피케이트도 같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링크드인 프로파일을 좀 완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링크드인 프로파일은 기존에 있는 링크드인 프로파일, 잘 돼 있는 링크드인 프로파일을 쭉 이제 비교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친구분들끼리도 같이 좀 추천을 해주시고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설티피케이션이나 이런 내용이 있다면 같이 들어가는 것도 좋고, 엔도먼스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는 게 링크드인 프로파일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입니다. 여지껏 인맥이나 이런 게 많이 완성되어 있지 않다면 인맥도 조금 더 많이 추가를 하셔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이력서 검토를 많이 하는 편인데, 이력서 검토를 많이 하고 이력서가 첫 번째로 이제 셀렉트가 되고 이 사람이 그 다음 첫 번째 인터뷰를 보고 나면 이 사람이 괜찮은가, 커넥션이 좋은가를 보기 위해서 링크드 프로파일을 확인하는 편입니다. 때문에 링크드 프로파일은 그냥 여러분이 잡을 어플라이하기 위한 목적만은 아니고요. 링크드 프로파일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어떤 일들을 좋아하는지, 무슨 테크니컬이나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링크드 프로파일을 관리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어인데요. 영어는 사실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실제 처음 인터뷰에서는 어느 정도 의사소통만 되면은 영어는 괜찮습니다. 다만 한국 분들이 조금 고민하셔야 되는 게, 그냥 친구들끼리 만나서 하는 영어가 아니고 보통 잡 인터뷰가 지금 요즘에는 더 온라인이 많기 때문에 온라인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화 인터뷰를 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셔야 됩니다. 전화 인터뷰를 보실 때 전화상의 예절이나 이런 것들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이런 사실 공공장소 관련된 내용을 이 슬라이드에 넣은 이유는, 이 전화 인터뷰를 준비하기 위한 가장 좋은 케이스가 전화 영어를 하는 겁니다. 전화 영어를 할 때 이제 한국 분들이 그 전화 영어에 대해서 좀 수줍음이나 부끄러움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공공장소에서는 사실 하기 힘든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본인이 커리어 패스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조금씩은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화 영어를 하는 동안 특정 시간에는 꼭 전화 영어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신다든지, 어쩔 수 없이 이런 공공장소를 가게 되신다면은 그 자리에서도 양해를 구하고 전화 영어를 계속해서 해가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그렇다면 이제 왜 미국에서 일을 하는 것이 좋은가? 그러면 왜 꼭 미국이어야 하나? 관련된 내용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위키피디아에서 제1 외국어와 제2 외국어를 포함해서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뭐 차이니즈를 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코리안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시면 대략적으로 이런 차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약 11억 명이 있고요. 맨다린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약 11억 명이 있고, 힌디가 약 7억 명, 스페니쉬가 한 5억 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저희가 미국 재팬과 한국 사람 비교하기 많이
비교하는 편이다 보니까 일본을 넣게 되는데요. 일본이 약 1억 2천 명, 그다음에 한국이 약 7천만 명 정도.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어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의 기회나 비즈니스 기회는 사실 이 7천만 명에서 밖에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어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의 기회나 비즈니스 기회가 11억 명에서 나올 수가 있겠죠. 때문에 이런 제2외국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영어가 아니더라도 다른 랭귀지를 하나 이상은 배우시길 강조드리고요. 인터뷰 보시는 팁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인터뷰를 보실 때 그 인터뷰어를 이름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HR과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다음 인터뷰어에 누구가 같이 들어와서 인터뷰를 볼 거다. 내지는 이메일을 초대받은 사람 중에서 인터뷰어 이름이 이제 포함이 된다든지 등등을 통해서 인터뷰어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터뷰어에 대해서 철저한 스터디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뭔지, 어느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래서 그 인터뷰어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잡 디스크션도 곰곰이 찾아봐야 됩니다. 잡 디스크션을 어떻게 해봐야 되냐면 여러분이 어플라이 하신 곳이 있고 여러분이 어플라이 하신 곳 말고 같은 동네에 비슷한 팀에서 다른 데서는 어떤 사람들이 오픈이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데브옵스로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로 지원을 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뭐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찾고 있다든지 자바 어플리케이션이 대부분 찾고 있는 포지션이 오픈되어 있다든지 한다면 조금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회사는 데이터베이스 엔지니어가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새로운 프로젝트나 기존 프로젝트들이 자바 베이스로 움직이는구나 정도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잡 디스크션을 좀 곰곰이 찾아보고 관련 유사한 팀도 곰곰이 다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글래스도어나 회사 리뷰 사이트에서 예상 질문지를 당연히 찾아보시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잡 관련된 퀴즈 많이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회사가 커지면 커질수록 컴퍼니 프린시팔에 대해서 꼭 읽어보시고 잡 디스크립션과 비교를 해갖고 예상 질문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에 있는 컴퍼니 프린시팔은 뭐뭐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 프린시팔에 있는 내용들을 꼭 잘 읽어보시고 거기에 맞는 예상 질문과 답변을 준비해 가시는 게 좋습니다. 비헤이비어와 관련된 질문도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너무 스페시픽하고 어려운 케이스를 가져가시면 대화가 힘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와 컨플릭이 났다든지 하는 케이스들이 꼭 보통 이제 그런 것을 물어보게 됩니다. 다른 회사나 팀과 컨플릭이 있으면 어떻게 그런 것들을 풀어갈 건지, 풀어갔었는지 관련된 걸 물어볼 텐데요. 너무 스페시픽하고 복잡한 케이스를 가져가지 마시고 당연하게 뻔하게 그렇게 해결되는 케이스를 가져가시는 게 특별히 어려운 거를 어렵거나 불편한 질문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모르시는 건 모른다고 대답하고 requirement이 불분명하면 예를 들어서 물어보는 질문이나 이런 내용이 너무 크면 그 질문을 조금 더 작게 쪼개는 이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구글 맵을 디자인하고 싶다. 구글 맵을 어떻게 만들래? 라고 물어본다면 구글 맵을 당장 처음부터 디자인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 구글 맵을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질문하셔야 됩니다. 구글 맵을 디자인하기에 내가 지금 당장 처음부터 끝까지 디자인하기 어려운 것 같다. 그렇다면 구글 맵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조금만 내용을 줄여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로스앤젤레스 구글 맵을 내가 만든다고 하면 조금 얘기해 볼 수 있겠다. 등등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 나가시면서 requirement이나 스페시픽한 케이스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어떤 내용을 보여주고 있냐면요. 미국 전 세계에서 그 월페어 어느 나라가 부자 나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컴별로 이제 구분이 된 거고 2015년 데이터인데요. 쉽게 보시면 노란색만 보시면 됩니다. 노란색이 약 10만 불 이상의 인컴을 받을 수 있는 나라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이 포함되어 있고 미국, 캐나다 포함되어 있고
유럽권, 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호주권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일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만인가요? 여기도 좀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몇 군데들이 나라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가 전체적인 세계 경제를 좌우할 수 있는 회사들이 포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은 아쉽지만 지금 10만 불은 안 되고 2만 5천에서 10만 불 사이인 이 녹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전체 에셋을 얼만큼 디스트리뷰트해서 갖고 있는지를 해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미국이 압도적으로 24%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이 14%, 일본이 한 5.9%, 등등이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절먼도 4.5%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한국도 여기 있네. 한국도 1.8% 정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2017년도 자료입니다. 한국은요, 제가 조금 한국에 대해서 미국에서 보고 느낀 이야기들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요. 물적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이고요. 그 다음에 내수 경기가 굉장히 작은 나라이고, 그 다음에 요구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하지만 교육열이 최고 높은 나라이고요. 그리고 아주 뛰어난 인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민족성이 아주 뛰어난 나라입니다. 한국은 해외 비즈니스를 잘해야지 잘 먹고 살 수가 있는데 외국어 교육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 사실 한국의 안타까운 현재 실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수 경기에서는 경쟁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작은 파일 더 좁게 나눠 먹어야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학연, 지연, 부정, 부패가 이제 옵션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하시고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다시 한국에 들어가서 한국을 더 잘 살게 만들 수 있게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도전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입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고, 그렇게 해서 책도 내게 됐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드릴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일들을 꼭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